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지율 약세를 면치 못하는 보수 후보들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이 한국당,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서 선거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딱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심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배 본부장님, 네.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보수층의 표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민심을 읽고 계신지요? 네, 보수 표심이 이탈했고 또 이 호남 표심도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표심은 양대 축이 보수 표심과 이 호남 표심인데요. 이 보수 표심은 대북 안보 이슈를 안 후보가 주도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간망세로 돌아서거나 홍 후보 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호남 표심의 경우에도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호남 표심이 좀 더 많이 문 후보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호남 표심마저 흔들리는 이 결과가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결국은 이제 안보 이슈가 안철수 후보한테는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구도로 볼 때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최선으로 문재인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거인데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특히 샤이 보수층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은 반문 비문 정서 때문에 차선 내지는 차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그 표를 꽉 견인하기 위해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개인기를 발휘해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또는 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모습 그 근본적인 것을 다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이 샤이 보수층이 지금 마음 정하지를 못하고 회귀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지금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따뜻한 냉커피를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주문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역량을 가지고는 그게 굉장히 지금 힘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있지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보수층의 확실한 지지를 견인하지도 못하고 지지층을 다지지도 못했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보수층에게 뭐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공세의 그 요인들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안찍박이었거든요.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게 결정적으로 먹혀 들어갔다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 쪽에서 쑥 빠져버리는 이제 현상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호남 쪽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단일화 없다. 국민으로부터의 연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바른정당이 단일화를 흘리면서 외려 호남 지지층을 계속 흔들고 정말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던 저 주역들하고 같이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로 곤혹스럽게 지금 바른정당이 만들고 있는 게 또 한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조금씩 상승하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그동안에 남아있던 앙금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재결집하는 흐름들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조금씩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는 안찍박과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계속 흔들어대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그러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지난주부터 사실상 10%포인트 차이들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15%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오히려 정말 그 관전 포인트는 다음 주에 문재인 후보가 50%를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 50%까지요. 이 부분이 사실상 그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5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닌데
50%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듭니다. 39.8%는 네. 중앙일보 조사 결과가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확장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확장성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던 기존의 보수표가 지금 이제 방황하면서 회귀하면서 지금 그런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1등을 하는 후보가 50%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관망을 예.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도 지금 출렁이는 것 같아요, 배 본부장님. 사실 네. 대구 지역에서만큼은 지금 순서가 보면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이 3강 구도로 보이는데 대구 지역 표심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대구 표심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거든요. 안 후보와 홍 후보가 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불과 한 주 전 또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TK의 표심은 안 후보 쪽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네. 것처럼 지난 주간 46.5%였는데 한 주 만에 31.0%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또 대구 경북에서 상당한 또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진보 성향의 유권자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 대결이 되고 있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또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의 진보 2040 세대를 또 결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안 후보로서는 문 후보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홍 후보의 지지표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대북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지금 또 안보 이슈가 또 시들해졌고 네. 또 유권자들이 안보 이슈에 대한 반응도 좀 시큰둥한 반응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안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 그리고 보수 표심을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사실 이제 결국은 급상승하던 안철수 후보의 위기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보시기에는 어떤 원인, 어떤 이유들이 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가 좀 빠진 거로 보시는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소위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보수 쪽 사고를 가진 유권자들한테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들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견인하기에는 그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그 햇볕 정책이라든지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계승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데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근데 햇볕 정책의 기본 원칙이 무언지를 본인이 인지를 했으면 계승한다고 말했어야죠. 햇볕 정책의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신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내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 안철수가 갑철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 조언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그 연대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 대선처럼 결선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경향성이 굳어진다면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는데 네. 자강론을 강조하고 지금도 굉장히 경직된 입장을 취하거든요. 근데 선거라는 거는 결국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일련의 한계가 아닌가. 지금 내부에서도 그래서 좀 더 유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국민의당 안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자의 프레임에 조금 끌려다닌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뭐 오늘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세적 프레임은 그 수세적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외려 더 공세적 프레임을 짜면서 공세적으로 가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 TV 토론에 대한 그 조언을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금 TV 토론이 계속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다? 예, TV 토론이라 하면 지지자들이 보면서 자신의 지지 성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과정이지 지지 후보를 네. 바꾸는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근데 후보는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근데 그 빠진 것들이 예.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TK를 공략하면서 안찍박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박지원 대표의 상황론을
집중적으로 퍼뜨리면서 그게 가능했고요. 두 번째 보수와 진보가 지금 섞여 있는 그 사흘 첫째 주에 갑자기 35% 10%에서 20% 이상 치고 올라갔던 그 지지율 자체가 워낙 경고성이 없는 지지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풍선 효과입니다. 보수가 쭉 누르면 그 진보가 튕겨 나가고 진보가 쭉 누르면 보수가 튕겨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따뜻한 냉커피라고 표현을 했는데 따뜻한 냉커피는 존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 존재하기 어려운 것을 그 지지율로 묶어놨다가 다시 각각 회귀하는 과정이 지금 현상이다. 조정기가 아니라 그 정상화되는 과정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상화 지금 과정이다. 따뜻한 냉커피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커피숍 가면 그 비슷한 거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게 그런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따뜻한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가지고 아주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소위 안철수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충성도라는 거는 그렇게 아주 견고하지 못했는데 그게 TV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흐트러진 건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 정호근 의원님 그리고 양문석 이사장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역대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그런 대통령 선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 문재인이냐 문재인이 아니냐로 갈리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약 40%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 후보와 홍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거의 40% 안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보 진영의 문 후보 그리고 중도 플러스 이 보수의 안 후보, 홍 후보. 근데 안 후보가 이전에는 거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반문 정서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문 후보와는 뚜렷하게 다른 안보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옮겨와 있었는데 네. 몇 차례의 선거 유세와 또 TV 토론회를 거쳐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셈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안보관, 대북 안보 이슈와 관련된 보수 표심은 홍 후보 쪽으로 그리고 이 호남 표심은 반문 정서의 구심점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판단되면서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런 견고한 형태로 앞으로 이 선거가 끝나는 양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말 그대로 안 후보가 이 대북 안보 이슈를 주도해내느냐 다시 한 번 더 또는 이 호남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반문 정서의 구심점에 서 있을 것이냐 예. 그런 기회들이 TV 토론회나 남아있는 선거 유세 이 공방에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정도는 더 그렇기 있을 때문에 것이다. 어게인 한 주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안 후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정호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따뜻한 냉커피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 판세가 1강 2중 2약 추세로 서서히 좀 흐르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다 보니까 중도 보수 단일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의사하신 거죠? 예. 그럼 어제 의총이 후보님이 앞으로 선거 운동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당의 입장은 항상 명확합니다. 정치인들에 의한 인위적인 연대는 거부한다. 오직 국민들에 의한 연대만 가능하다. 저희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오늘 TV 토론은 안철수가 안철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후보자 간의 단일화 논의 먼저 바른정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3자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이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도 참 혼란스러운데요. 아마 이게 바른정당 내부에서 소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갈등의 초점에는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TV 토론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마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거의 그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그 소수 정당처럼 되어버린 바른정당이 다른 사람들은 반응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듯한 아주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상 후보는 끝까지 갈 기세고요. 이게 지금 바른정당의 현실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그동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에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은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한테도 상당히 불리한 국면인 것은 맞지만, 적어도 보수가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른정당이 뭔가 앞장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유승민 후보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급진적인 측면은 있지만, 안보라든지 또는 그 자본주의가 존치하기 위해서 양극화를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바른정당은 나중에 정말 존재 자체도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그런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뭐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따뜻한 보수라는 것들이 국민들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계와 김무성계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후보를 내세워놓고 그리고 경기가 진행 중인데 자꾸 같은 편끼리 다리를 걸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대안이 정말 좀 그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박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계속해서 구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구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의당 그 일부에서 또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하자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죠. 손학규 그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그 항주홍, 그다음에 김영환, 정동영, 이제 이분들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또 박지원 대표는 득보다 실이 크다, 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른정당이 저쪽에 아무리 구애를 해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고, 그리고 후보와 당 대표가 싫다 하면 빨리 접고 방향을 바꾸거나 집중하거나 여기에서 뭔가 작은 소기의 성과라도 거두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싸우면서 전략과 전술 자체가 사실상 붕괴돼 버렸다. 자, 보수의 괴멸 이후에 건강한 보수로서의 새롭게 그 보수 세력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그 개파 간의 갈등으로 차버리고 있는 모습이 현재 바른정당의 현실 아니냐. 사실 한국당과 통합하기도 국민의당과 논의하기도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은데, 여론을 매우 좀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유승민 후보가 형편없는 후보라서 지지율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미 진보 그리고 중도 또 보수 이렇게는 이미 지지할 후보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유승민 후보의 이 선거 환경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질과 지지율과는 그래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선거에 정말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구도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비용적 부담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10% 이상을 득표하느냐, 15% 이상을 득표하느냐라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누구와 비교가 되는 것이냐 하면은 정의당의 의석수가 훨씬 적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보다 최종 득표가 못할 경우 오는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당내의 여러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완주를 했을 때 효과, 또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인데, 지금 이 단일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후보와는 상관없이 당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공식 운동 기간 중에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결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다가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단일화의 효과는 시너지가 또 크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일화 효과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이 정호ging 전 의원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이 표현인데요. 따뜻한 냉커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에도 중도 신당 아주 처음에는 가능성을 적게 봤었던 네. 이 임마누엘 마크롱 지금 결선 투표 1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원내 그리고 의석이 한 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올랑드 현 총리까지도 집권 사회당도 이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유력한 프랑스의 차기 총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로 마크롱의 개인의 경쟁력이 지금의 중도 신당의 위치를 만들어낸 것처럼 장기적인 보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프랑스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프랑스와 같은 대선 구도라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처음 이제 투표를 했는데 50%가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5월 9일 대선일이 지금 2주 정도 남았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라는 그 딜레마에 더하여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왜 갈라졌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보수 진보 이념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윤리라든지 또는 보수가 그렇게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합치자는 것도 그렇고요. 네. 국민의당하고는요 안보 정책이 안 맞아요. 지금 뭐 박지원 그 대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지금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은 지금 자당의 후보를 흔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진정한 보수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외롭게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웰빙 정당에 오래 있어갖고 이 고생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알레르기가 정신이 있는 게 없다. 아닌가. 네. 일단 가야죠. 정말 그 뭐라 그럽니까. 초군 목표로 연명을 하는 상황일 때도 그 결기를 보여줘야 다음에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국민의당에서는 물론 지금 겉으로는 절대 없다. 혼자 가겠다 이야기하지만 통합정부를 매개로 해서 여러 재정당을 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려면은 그러면은 통합정부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하고 이 물밑하고 막후에서 어떤 마개닝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하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의 DJ처럼 유연하거나 또는 정교하거나 노예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뭐 접촉이 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국민의당의 오늘 그 결이 어제 결하고 또 좀 바뀌었어요. 통합정부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우리 당에서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이 구애를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수와 그 호남을 지금 안고 가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듯이 가면서 보수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슬쩍 흘리면서 아유 보수는 그냥 저절로 그냥 따라와. 그리고 우리 지금 호남 잡아야 되니까 호남에 500만 그리고 출향민 1,500만 이 1,500만을 안고 요 보수가 붙어줘야 뭔가 그 변화가 올 건데 자꾸 보수가 쭉 따라와서 붙으면 이쪽이 밀려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도 못 잡고 보수도 못 잡고 어정쩡한 위치를 계속해서 지금 2주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사실상 폭락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팽팽하게 붙었다가 10에서 15%포인트까지 이 조사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호남
그 진보적 호남표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정확하게 보수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준표 표와 유승민 예. 표를 흡수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왔지, 양쪽을 같이 안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선거 속에서 가정이긴 없다. 합니다만 예.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격적으로 선거 막판에 네. 2자 구도, 3자 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형성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없다.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자 구도를 설정을 했는데, 자, 양자 구도에서 한 가지만 딱 설명을 해볼게요. 문재인과 심상정이 단일화해서 문재인, 그다음에 홍준표와 유승민과 안철수가 단일해서 안철수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니까 표차가 그 지지율 차가 쭉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제소를 했잖아요. 즉 그냥 문재인과 안철수 둘이가 붙으면 누구 지지할래 하고, 어떻게 해서 둘이가 붙으면 누구 지지할래 하고 이미 국민들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자구도 자체가 가상이고 허구고 허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성립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 변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부지불식간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도 박지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중을 조정할 수 있다. 박지원 상황론이 더 이렇게 단단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박지원 상황론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치판에서. 네. 그래서 왜 TV 토론할 때 내가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정당의 창업주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는 그럼 어디 간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연대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안철수 후보의 그런 민감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뭐 알면서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면 안철수 후보가 개헌론을 다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뭉치자. 이 패권론 안 된다. 패거리 정치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저쪽 캠프에 그게 보인다. 나를 희생하겠다. 나 개헌해갖고 임기 단축해도 된다. 다 같이 뭉치자. 그리고 안보는 현실적으로 하겠다. 양극화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네.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도 없거니와 2자, 3자 구도로 될 가능성은 점점 흐려지죠.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보수 모르겠습니다. 중도의 통합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실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2주 정도 남겨두고서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다음 한 주까지의, 그래서 5월 1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4일과 5일 사전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2주 정도 남겨둔 수험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오자 대결 구도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토론해야 되고, 선거 유세는 기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정말 주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더라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경우에도 예. 이 사전 사후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더불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주잔으로 러브샷을 하는 장면도 연출됐었고, 그리고 후단협이라고 해서 단일화가 되기 이전에도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사전과 사후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면서 단일화에 대한 분위기를 또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 오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웬만한 단일화가 아니고서는 그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내가 잡아야 되는 지지층이 누구냐 분명히 정해놓고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호김 의원님의 말씀처럼 선택하고 네. 집중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통합, 연대론 관련해서 좀 자유한국당은 약간 결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쪽의 단일화를 좀 꾀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과 남재준 후보 그리고 조원진 후보, 그게 단일화의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안철수 후보하고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냥 두는 것이 우리 선거 구도상 가장 유리합니다.
바른정당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반문연대에서 색깔연대로 그리고 정권교체 반대연대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3자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유승민, 조원진, 남재준 후보와의 사자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수 진영의 좀 통합은 좀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명분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부분에 더해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재준 후보나 조원진 후보가 과연 몇 표나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 자체도 요번에 이렇게 그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하는 선거에 또다시 유권자들이 보수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그 똑똑한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명분을 강화하면서 그 앞 대선 후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 홍준표 후보가 은행 대출도 500억이 아닌 250억을 하는 이유는 10%에서 15%까지 하면 나는 250억은 정부로부터 다시 상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번 선거 후에 다음을 보겠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는 보수의 대주주가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물론 철저하게 이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섭섭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홍준표 후보가 그제까지 했던 이야기는요.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본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안 한다. 이미 우리는 정의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바른정당과 남재준, 조원진과 그 사자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입장을 바꿔요. 그런데 여기서 조원진 후보가 던진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 거죠. 유승민하고 후보 단일화하면 홍준표 후보도 배신자다. 이렇게 또 역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원진, 홍준표의 관계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유승민을 배제해야 되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홍준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조원진과 남재준을 또 배제를 해야 돼요. 이미 한때 같은 밥을 먹던 그 식구들 간에 있어서의 감정이 훨씬 더 심하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을 테인데 왜 자꾸 그런 카드를 던진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 정우영 의원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것이다. 후보 단일화라 하는 정치 행위는요.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선거 전술입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의 과정에 있어서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선거 전술을 쓴다라는 거는 이번 선거는 포기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야당으로 갔었을 때 보수 세력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저보다 잿밥에 이 쏠려 있는 게 현재 아니냐. 그 보수 정당 후보들의 그 태도 아니냐 이렇게 대선을 포기한 정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식 선거 2라운드의 목적이 5%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기 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문 후보로서는 4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 포인트를 더 가져가게 되면은 오자 대결 구도에서 45%라는 지지율은 거의 당선, 가시권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후보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그 지지층을 흔들어서 5%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안 후보로서는 지금 토론회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만 보수 표심의 또 5% 또는 그 이상을 가져와야 또 다시 양강구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3차 토론에서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문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바로 그 이유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홍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또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홍 후보로서는 이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5%. 15%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선거에서의 비용적인 부담에 이 경계선도 있겠지만 바로 이 선을 넘어서야
보다 더 3자 대결 구도로 더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지지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런 선거에서의 강력한 이 존재감을 또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홍준표 후보로서는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보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예. 또 반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최소 15% 이상을 가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문, 통합, 보수를 망라하는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싫지 않은 상황들이 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캠프 내에서는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돈다고 그래요. 문재인 후보 대의원들에게 요즘 행복하다. 뭐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뭐 이런 문자를 좀 보냈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근데 이제 좀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쭉 훑어봤어요. 그 풀 텍스트를 다 읽어봤는데 그 앞에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데 마지막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하고 좀 전혀 다른데 남은 15일 하루하루 긴장하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촛불이 국민이 민주당이 5월 9일 날 승리할 것입니다. 즉 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하루하루 긴장하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가 핵심인데 오늘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앞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부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게 아니라 혹여 샴페인을 먼저 터뜨릴까 봐 경고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 편지글의 핵심입니다. 그래도 듣기는 조금 낙관적이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대선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 그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대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미래까지도 지금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런 글귀보다도 이제 그 참모들이나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 이미 다 이긴 것처럼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고 눈살을 찌푸릴 만한 몇 가지 그런 장면들이 오늘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내외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대선의 승리에 미리 도취되어서 막 그 무슨 나이트 해가면서 뭐 의원들이 춤추는 장면이 막 이렇게 방송이 되고 그러다 보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그게 과연 긍정적으로 보이겠는가라는 경고성 그런 메시지지 문재인 후보 자신이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샴페인 먼저 터뜨리는 게 당사자가 그럽니까? 꼭 그 밑에 캠프에 누군가가 실수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지금 14일 남았는데 그 요기베라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그 아마 통합적이고 진중하며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끝난 것이다. 선거 격언에 가장 낙관적일 때, 가장 비관적일 때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난해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일 10일 앞두고 불거졌던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는 전혀 달라졌거든요.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총리를 경험했던 집권 사회당의 프랑스와 피용 당선을 낙관했었는데 이번에 결선 투표에까지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선거 결과 어떻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낙관보다는 경계가 필요한 때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이슈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현재로서 이제 진실 게임 양상으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이 사장님. 사실 이 부분 이제 말 그대로 여러 차례 우리가 저희가 얘기했던 건 2주 남았거든요. 2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2012년 NLL 논란하고 그 재판이잖아요. 똑같은 부분이고 그리고 14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그 가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치고받는 말 그대로 공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선거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고 송민순 전 장관의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문재인 캠프의 이야기도 듣고 판단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서먹힌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공방은 공방일 뿐이고 선거 시기에 있어서 상호 검증 또는 네거티브 공방의 하나의
그 사례일 뿐이다. 예. 크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 먼저 오늘 문재인 전 캠프 측에서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오늘 또 공개가 됐거든요. 송민순 전 장관은 새누리당 출신도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 제 건너편에서 저하고 늘 공방을 벌이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을 쓸 때 이런 상황을 지금 예측하고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과연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벌이고 싶진 않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물어봐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립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왜 태극기 집회할 때 성조기 흔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인권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러한 그 공방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매우 안타깝고요. 이걸 만에 하나라도 물어본 것 또는 확인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단순히 네. 치부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송민순 장관이 2배, 3배로 갚아주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는데요. 문자를요. 그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권력이 어떤 행포를 부렸는지에 대해서 그 쓴맛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옥으로 우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되풀이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그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고 최소한 생각합니다. 협박성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는 해서 안 될 일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밝혀지고 정의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동의를 합니다. 북한에게 물어봐서는 안 될 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고요. 오늘 송민순 전 장관이 문재인 캠프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송민순 전 장관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문자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또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던져놓고 책임 있는 문캠프, 그다음에 정치 보복, 이 키워드 3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를 사실인 양 전제를 하고 문캠프가 정치 보복을 입으로는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정치 보복을 이렇게 또 와전되면서 악소문이 계속 또 문재인 후보가 좌시하지 않겠다. 캠프에서 고발한 것들이 이런 일들을 좀 더 키워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이 오늘 그렇게 어슴푸레하게 문캠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보복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앞서 말씀하셨던 정 의원이 이야기했던 빙하는 움직인다의 선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의도성이 없었던 거,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게 유지가 되려면 송 전 장관은 오늘 그 이야기를 했던 문캠프에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내온 문자를 공개해야 된다. 예. 사실 이제 검찰의 조사가 착수됐다고 하니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선 전에 공개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이제 네 번째 TV 토론회가 5당 후보가 모인 가운데 열리는데 배 본부장님, 네. 사실 이제 세 번의 토론 과정에서 장단점, 강약점이 다 드러났는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후보들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이제 종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중요한 TV 토론회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후보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지난 토론에서 지나치게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면서 이 유권자들이 상당히 토론회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얼마만큼 각 후보들이 주제에 맞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뚜렷한 차별화된 능력을 누가 가장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또 이번 토론회에서는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보다는 정말 좀 이 이슈가 주목되지 않았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송민순 문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집중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토론회의 경우에는 다른 토론과 달리 이런 비판을 안고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원탁 회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 방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모르는 앵커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 정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글쎄 지금 후발주자가 제일 잘한다고 매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토론을 잘한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역시 관전 포인트는 아까 이야기했던 홍민순 장관의 그 회고록 문제라든지 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반전을 노리느냐의 문제 또 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샤이 보수층의 지지 움직임이 또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오늘 그게 또 결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자기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그 스타일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 토론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지난번 토론회가 이제까지 역대 TV 선거 토론 중에 가장 좋은 토론이었다고 그 평가를 했고요. 이번 마찬가지로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표정 관리 어떻게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와 능력을 보는 자리지 말 잘하고 답변 잘하고 그다음에 정책 이야기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감이냐 안 감이 아니냐라는 태도와 자질과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TV 대선 토론회 정책 검증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그런 모습도 아울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